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3회 연속으로 방영이 되었었죠. 이세환 기자님과 함께 바다사자작전 그리고 영국 본토 항공전 탐구해봤는데 잘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독일 본토 항공전 하면 독일, 영국 공군 이렇게만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때 영국의 하늘에 또 다른 존재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 공군입니다. 1940년에는 미국이 정식으로 참전을 선포한 것도 아닌데 안 얽히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영국 항공전에 미 공군이 참전했을까? 어떤 화력을 보여줬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7월부터 독일 공군이 영국을 공습했죠. 이때 영국 공군에 자원해서 참전한 미국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전투편대, 폭격기 호위편대 이런 데에 소속돼서 임무를 수행했는데 1942년까지 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나중에는 미 공군으로 전환되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임무를 수행을 했죠. 영국 공군의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이때 영국 공군이 프랑스 전역에서 독일 공군과 한판 붙었잖아요. 그래서 6주 동안 교전을 해서 900여 대가 완파되었거나 반파되었다. 453기가 전투기, 그 중에서 386기가 허리케인이었고 67기가 스피파이어였습니다. 이때 공군의 전사자가 1382명에 달했습니다. 이 전사자 부상자 중에 특히 파일럿이 534명이나 돼서 공군 전력에 큰 손실이 있었고 작전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그렇다면 미국의 상황은 이때 어떠느냐? 미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국가적으로 1940년 당시에 중립 상태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미국은 그 당시에 유럽과 영국을 돕지 않았느냐? 비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작은 배는 쉽게 방향타를 돌릴 수 있지만 큰 항공모함은 그걸 돌리는데 오래 걸린다.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정책을 바꾸고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절차와 장애물들이 있겠습니까? 미국에는 이때 중립국 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다시 바꿔서 참전을 하려면 그 법의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법의 절차가 그 자체도 쉽지 않은 데다가 대통령이 중립을 국제적으로 선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여론도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중립국 법 얘기를 방금 꺼냈는데 그것을 굳이 꺼낸 이유가 또 있어요. 거기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요. 중립국 법에 보면 미국인은 참전을 위해서 임관하거나 자원 입대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들이 관여된 전쟁에 참전할 수 있기 위해서 임관하거나 뭐 이런 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이 지역에 가서 참전하거나 그 지역에서 전쟁에 관여를 하면 위법이에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미 현역 군인들 중에 특히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장교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반드시 참전해야 한다. 미국의 참전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을 내렸어요. 찰스 스위니 대령이라고 있는데 이미 1939년부터 미국에 있는 뭐 유명한 장군들, 프랑스 대사 등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미국 자원자들을 프랑스 전역으로 보낼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장애물이 많았겠죠. 법적으로 그것이 철저히 통제받고 있고 자기는 그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되는 장교단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앰뷸런스 요원. 구급대 요원으로는 어떻게든 자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법을 찾아봤는데 그게 국제법하고 뭐 인도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위반한 것도 아니고 약간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프랑스 공군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갔다 오죠. 갔다 올 때 거의 첩보원에 가깝게 갔다 왔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당시에 FBI가 이미 눈치를 까고 이 스위니 대령을 추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위니 대령이 비밀리에 참전할 미국인 조종사를 이제 모집을 하기 시작해요. 캘리포니아에서 모집을 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모집을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 굳이 비밀리에 참전할 발런티어들을 모은 이유가 뭘까요? 파일럿을 보내려면 비행기를 어쨌든 운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조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근데 캘리포니아가 당시에 그 항공학교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 캘리포니아 부촌에 그걸 레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꾸린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32명이 저요 하고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1940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모두 프랑스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 상황이 어땠어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다양한 임무를 수행을 해요. 게릴라 임무도 수행하고 전투부대 요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아주 그 근기간 내에 4명이 전사를 하고 11명이 전쟁 포로가 돼버려요. 그리고 12명이 그 와중에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리고 5명
명만이 살아남아서 덩케르크 철수 작전 때 배편으로 같이 영국에 건너갑니다. 이제는 목표가 뭐냐면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영국에서 이제 영국 공군의 일부로서 우리가 기여를 하자. 그래서 팀을 영국에서 만들고 미국에 연락을 해서 계속 추가 자원자를 받습니다. 이것을 도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주 영국 미 대사예요. 누구냐면 조셉 케네디입니다. 조셉 케네디 하면 당장 생각나는 사람 있죠. JF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예요. 이 케네디는 아일랜드 출신의 정치 명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내에도 굉장히 강력한 네트워크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1940년 7월 2일에 미국 출신의 조종사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래서 25명의 파일럿 활동을 승인을 해요. 그리고 25명은 좀 더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죠.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구성한 게 독수리 편대예요. 이글 스쿼드론, 약어로는 AES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들이 영국 공군의 일부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계획에 대한 영국 내의 반대도 있었죠. FBI가 지금 스윙이 장군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점은 영국이 미국 출신의 자원자들을 받아들이기 꺼려 했던 주요 이유가 뭐냐면 난 니네 도움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그 반대예요. 이때 상황이 미군으로부터 조용히 몰래 교육훈련, 그다음에 공군 정비 기술 뭐 이런 도움을 영국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칫 미국법이 금지하고 있는 참전을 우리가 허용을 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드러나면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끊길까봐 영국은 걱정을 했던 것이죠. 이쯤에 미국에 있는 그 공군, 당시에 이제 미 공군이 있진 않았죠. 미 육군 소속의 육군 항공이었죠. 이때 미 육군 항공의 아버지인 헨리 아놀드 장군, 이러한 인사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 아놀드 장군이 자기의 인맥을 동원을 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선배 베테랑들, 그 다음에 뜻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민주화 자유의 정신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언론인들을 모아서 점점점 이 여론을 형성합니다. 우리 참전해야 된다. 미군이 전체가 참전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장 어려울 때에 자원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여건이 되지 않아도 일단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국에 가 있는 독수리 편대가 적극적인 지원을 받죠. 독수리 편대의 간부들도 이 줄탁 동시에 정신으로 영국, 캐나다, 미국의 관료하고 장교들을 활발히 만나요. 그리고 특히 미 국무부를 만나는데 미 국무부의 관료가 그래 참전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죠. 탁 얘기하는 거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미국인이 뭐 참전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여행 가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걸? 말을 던지는 거죠. 갈 수 있는 길을 싹 주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좋은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민권. 1907년 미국 시민권법에 의하면 외국 군대에 입영하는 순간 미국 시민권을 잃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도 결국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고 정치인, 군인,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니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냐면 캐나다에 가든 영국에 가든 그 입영하고 입대할 때 그 나라의 군대에 입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부대를 그들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미군 부대를 창설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미국 정부가 인준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군 부대의 일부로서 캐나다나 영국군의 작전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우회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위법적인 결정적으로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은 사라졌죠. 대신 이제 지원자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요. 나이는 20세에서 45세 사이일 것, 그리고 300시간의 공인 조종 시간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것. 만약 민간 항공국으로부터 받은 면허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임무에 배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후로 2년 동안 조종사를 모집을 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죠. 그래서 몇 명이나 지원했을까요? 상상도 하지 못할 숫자는 49,000명. 49,000명이 자원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6,700명의 합격자를 뽑죠. 그래서 전장에 실제로 배치를 합니다. 배치된 사람들이 최전선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영국을 돕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이제 미국이 정식으로 영국을 지원하기 시작하죠. 1940년 여름에 미국 조종사들이 캐나다를 거쳐서 영국에 입국을 해가지고 기본 교육을 받고 통신, 현대 대형, 각종 전술 교육 이것을 또 받죠. 이런 가운데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게 1940년 8월 15일 영국이 미국에 2만 기의 항공기 그리고 4만 2천 개의 항공기 엔진을
주문을 하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미국이 당시에 가성비와 가장 효율이 높은 연료 100옥탄 항공유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영국 측에 지급을 합니다. 영국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워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 영국 공군이 독일 공군을 이길 수 있었던 힘에는 뭐 레이더가 있었다, 방공 시스템이 있었다, 영국 공군 파일럿들의 어떤 분투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이 그 물리적인 지원이 가장 근원적인 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미국으로서도 영국 측에 이런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편대가 지금 가 있고 미국은 이미 도울 준비가 되고 사실 돕고 있었다, 이 얘기를 1940년 9월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발표하고 나서 바로 창설식을 해요. 지금 이 사진이 1940년 9월 17일에 제71편대가 요크 일대 비행장에서 창설식을 가지는 모습이에요. 독수리 편대가 이제 제71편대로 정식 이름도 부여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이글 편대의 존재가 오늘날의 미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제 아놀드 장군이 이 기회에 미국 내에 공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증설하자, 이렇게 건의를 해요. 이걸 계기로 해서 미 공군이 확대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미 공군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더 흘러서 때는 1941년 1월 미국인 파일럿들로 구성된 제71편대 이글 편대가 드디어 출동한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상에 일렬로 들어섭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1940년 10월경에 독일하고 영국하고 이제 하늘의 제패권을 두고 결투가 이제 끝났죠. 영국은 이제 체계적인 교육훈련, 항공운항 시스템, 미국 정부가 주는 충분한 물량 지원을 받아서 공중 제패를 지금 한 상태예요. 급할 게 없어. 독수리 편대도 준비를 다 마쳤는데 급할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독수리 편대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북해에 있는 선단을 호위하는 임무, 또 유럽 대륙, 특히 프랑스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공중 제패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영국 전투기라든지 영국 폭격기를 호위하는 임무, 이런 것도 맡아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독수리 편대의 파일럿들은 어땠을까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상태였겠죠. 이들은 정말 하늘에서 살고 하늘에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간 건데 공중전의 주역이 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교전다운 교전을 못 해봤다, 이게 1944년 4월까지의 평가이기는 해요. 이때쯤이면 이제 기체도 허리케인 1에서 허리케인 2로 바뀐 상황이었죠. 그래서 1941년 5월 15일 마침내 전투 임무에 투입이 돼서 공중전을 하러 갑니다. 빰빠밤. 그래갖고 허리케인 2 두 대가 함께 짝을 맞춰갖고 항공 정찰을 하던 도중 세 대의 메서슈미트를 만납니다. 그래서 교전을 하고 메서슈미트 109 한 대가 떨어졌고 허리케인도 한 대가 피격돼서 격추됐는데, 사이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메서슈미트한테 맞아서 떨어진 게 아니고 같은 편인 허리케인이 잘못 쏴갖고 맞아갖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대는 전투의 이탈. 그러면 이것을 승리의 맛을 봤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애매하잖아요. 승리의 맛을 본 건 아니야. 그래서 공식 기록에도 이글 편대 승리의 날을 1941년 7월 2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날 뭘 하고 있었냐면 영국 폭격기 편대를 호위하고 있었어요. 이때 프랑스 상국에서 갑자기 25대에서 30대 정도가 되는 독일 공군 편대를 만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전을 하죠. 이때 독일 편대의 3대가 격추됐고 2대는 피격으로 전투불능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독수리 편대는 한 대가 공격을 당해서 조종사는 탈출을 해갖고 이제 거기가 독일 지상은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전쟁 포로가 됐죠. 이것은 명백하게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미 공군이 독일 공군을 만나서 바를 수 있구나,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7월 한 달 동안만 임무를 568회를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능력도 뛰어났고 국가에서도 인정해줬고 파일럿들도 작전에 목이 말랐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 뒤부터는 이제 이건 뭐 이제 야세에 있는 얘기인데 허리케인 2에서 스피파이어로 타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스피파이어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최고의 기종이니까, 그래서 뭐 전투기도 좋지, 파일럿들도 능력 있지 하니까 굉장히 높은 명성을 얻었고요. 1942년 영국 해협을 둘러싸고 이제 공중전에서 주역 역할을 담당을 해요. 영국인들이 독수리 편대를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미 공군의 독수리 편대 기념관이 런던에 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동상 맞은편에 있다고 하는데, 또 영국 작곡가 중에 케네스 알포드라는 사람이 미 조종사들을 기리는 행진곡도 하나 써가지고 이 곡도 굉장히 아주 유쾌하고 유명하죠. 이것은 특히 1942년에 장렬히 전사한 미 파일럿들 3명을 추모하기 위한 곡인데, 곡 제목은 뭐다? 이글 스쿼드론이다.
역사에는 원인과 결과가 없다. 굳이 교훈을 자꾸 도출해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자, 교훈을 좀 도출하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오늘날의 미 공군이 시작된 그 불씨를 우리는 오늘 하나 찾은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정신을 대표해서 모두가 다 반대할 때 캐나다를 경유해서 영국에 몰래 들어가서 참전하고 싶었던 그 미국인들의 정신, 그 정신에서 육군 항공이 공군으로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아놀드 장군이라는 불세출의 인물이 정계와 군 내부의 신망을 얻어서 자신 스스로가 원수가 됨으로써 미 공군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국제 정치적인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 이것은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그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영국이라는 나라, 프랑스라는 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알고 그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적금 깨고 여권 마련해서 캐나다에 가가지고 영국에 들어가서 저 파일럿 출신인데 영국을 위해서 도울 게 없겠습니까? 그러한 한 사람의 순수한 정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노력, 올바른 정신이 결국 그것이 국격을 높이는 것이고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지, 우리가 위만 바라보고 국가만 바라보고 정부만 바라보고 그 탓을 해서는 이 세상이 바뀌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 이익을 편대 그 한 명 한 명들,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것을 대변을 해주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미 공군을 만들어낸 것은 2차 대전이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죠. 전쟁사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전쟁이 공군을 만들었고 미 공군이 강한 미군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초강대국 미국을 만들었구나. 그게 뭐 사실 대단한 발견은 아니죠. 결국 우리가 계속되는 시험이 내 능력을 발전시키고 내 인생에서의 고난이 또 나를 다른 차원으로 나가게 하고. 왜? 또 왔어요? 거대해져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독일의 재군비 추진이죠. 독일이 전쟁 준비를 위해서 재군비를 추진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모든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데, 모두가 독일을 봉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비를 마련했느냐. 1차 사료로 추적해보는 독일 재군비 정책의 모든 것입니다.